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시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4장 시인 화자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시인 화자입니다. 현대시론에. 자, 페이지로는 67페이지를 펴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시와 시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시와 시인. 자, 거기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섯째 줄에 보면 리릭이란 말 나오죠. 리릭. 이 리릭은 원래 이제 고대 악기인 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다섯째 줄에 보면 이제 이 워즈워스의 유명한 말 나오죠.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이 절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강렬한 감정, 이 강렬한 감정도 나오고요. 절로 흘러 넘치는 것,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9쪽에 보면 이제 정지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정지용은 그 시인은 충북 옥천 출신이죠. 옥천은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이니까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는데 이제 일본 유학길에 이제 바다를 처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대한 시를 많이 쓰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쭉 써놨습니다. 거기 69쪽부터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70페이지로 가면 허구적자로서의 화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워즈워드는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워즈워드와 이제 같은 동시대 사람 중에 T.S. 엘리엇이 있죠. T.S. 엘리엇. 동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대죠. 워즈워드는 이제 낭만주의 시대니까 낭만주의에서 현대 쪽으로 이제 온 현대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S. 엘리엇은 이제 시인 개성의 표출이다. 그래서 몰 개성론, 개성을 이 없어진다는 거죠. 몰 개성론이라고.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전통과 개인적 재능에서 거기 밑줄 쳐서 실한 정서의 방출이 아니고 정서로부터의 도피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정서로부터의 도피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 71쪽으로 가보면 이제 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71쪽이 나오죠. 거기 둘째 줄부터 좀 보면, 일상생활의 개인 감정이 문학작품의 액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과 상식으로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심상, 상징, 사건에 의해 구현된다는 사상, 개인 감정의 예술적 객관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는 거죠.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1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시에 나오죠. 이창동 감독의 시. 2010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주인공 미자가 시창작 교실을 다니면서 시를 완성을 하죠. 미자가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미자가 쓴 시의 제목이 아네스의 노래. 아네스는 나오죠. 성폭행 사건으로 자살한 여중생 세례명이고, 시의 제목이 이제 아네스의 노래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자의 손자인 종국은 성폭행 사건 가담자 중 한 명이었다. 이 영화에서 미자가 시를 쓰는 과정은 아네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네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자를 와 그를 맡아 키우는 미자 자신의 삶을 돌보는 과정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네스의 노래는 이제 김용택 시인이 이제 목소리를 통해 낭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시창작 교실 학생들은 집단적인 독자가 되어서 그 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시를 듣죠. 그 장면을 보는 실제 관객에게도 목소리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뒷장으로 72쪽으로 넘겨보시면, 자,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는, 자, 여기서 이제 시를 읽는 목소리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를 읽는 목소리는 바로 시창작 교실 강사. 다시 미자로 가고, 다시 아네스로 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미자는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네스는 시적인 화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창작 교실 강사는 하나의 또 독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쭉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건 넘어가고요. 시의 다양한 화자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73페이지에 나오는 시의 다양한 화자들 3번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74페이지로 넘어가면 74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그 1인칭 화자 시인의 목소리에서 1인칭 화자. 자, 바로 윤동주죠, 윤동주. 윤동주의 그 작품이죠. 뭡니까? 이게 참외록이라는 작품이에요. 참외록이라는 작품. 여기 특히 이제 그 박스 첫째 줄에 구리거울 나오잖아요. 구리거울. 이게 이제 자아성찰을 의미하는 시죠.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75쪽에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 자신의 체험, 내면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75쪽부터 76쪽까지 있어요. 75쪽부터 76쪽. 남신우주 유동의 뭡니까? 에서 이제 박시봉의 이제 그런 방에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자, 76페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백석의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모습은 시인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한다. 1930년대 말 만주 일대를 유랑하던 시절의 체험 이런 것들을 쭉 썼죠. 쓸쓸함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배역으로서의 화자가 17쪽에 있죠. 화자가 시인과 다른 제3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밑줄 쫙 쳐놓으세요. 화자가 시인과 다른 제3의 인물. 그래서 시인이 다른 인물의 가면을 쓰는 거죠. 김소월 시에 등장한 여성 화자는 당연히 가면을 쓴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 속에는 여성 화자지만 김소월은 남자죠. 자, 17쪽의 박스에 보면 봄철날 한종일 내 노곤하니 벌불 장난을 한날 밤이면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이 시가 동료부인데 동료부라는 거는 어린아이 오줌이라는 뜻이에요. 동료라는 게 어린아이 오줌. 그래서 이제 그 별불 장난하는 날 밤이면 싸게 동당을 지나는데 뭐 쭉 나오는 시가 있죠. 여기 이제 동료부라는 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석이 여운한 골족은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이것도 배역으로서의 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인물로 설정됐어요. 내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어떤 나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어린 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은 백석의 8원과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처럼 거기 나오죠. 78쪽에 1인칭 화자, 배역으로서 화자가 모두 작품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화자였어요. 그런데 이 함축적 화자는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작품 밖에서 진술하는 경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북동 비둘기 같은 거 화자는 작품 밖에서 관찰자 입장이죠.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의 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고든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 자, 백석의 이제 8원이라는 시가 이제 79쪽에 있는데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고생스럽게 식모살이를 하다가 친척집으로 더부살이를 떠나는 계집아이의 사연. 화자는 어린 소녀의 산산한 삶을 관찰하고 아주 신선한 힘든 삶이죠. 그에 대해 진술하는 보고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여승이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에 냄새가 났다. 80쪽 넘겨보세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붉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시를 보면 직유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그 시를 한번 보면 지금 80페이지죠. 첫째 줄에 옛날같이 동그라미, 불경처럼 동그라미. 그 다음 면에 셋째 줄 가을밤같이. 그 다음에 첫째 줄 설박같이, 섣벌같이. 그 마지막 줄에 눈물방울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가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 다음에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언이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너희는 나에게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날아간 지아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여성이 되기까지의 기구한 삶을 관찰해서 그걸 압축적으로 쓴 거예요. 다 쓴 게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잘 읽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표현,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 작품이 어떤 맥락이냐,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냐, 대역으로서의 화자냐,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이냐,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